안녕하세요. 사람과 동물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동물 전문 작가 이강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고양이의 다른 면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세대들에게는 생소할 수도 있지만 과거 주택에서 고양이를 길러본 경험이 있으면 고양이의 이 행동을 알고 계시죠? 또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빌드업 과정에는 매와 올빼미가 등장합니다. 과연 매와 올빼미 그리고 고양이는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흥미로운 동물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생물은 지속적인 생존을 위해 에너지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에너지 확보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다른 생명의 것을 가져오는 것이죠. 녹색 식물은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와 수분으로 포도당 같은 유기물과 산소를 생성합니다. 초식 동물은 식물을 먹고 그 에너지를 가지게 되고 육식 동물은 다른 동물을 먹고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확보하게 되죠. 금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금은 날개가 있는 짐승, 수는 길짐승을 뜻합니다. 날개를 가지고 날아다니는 짐승은 금이 되고 다리를 가지고 움직이는 동물은 수가 되는 셈이죠. 가금은 집에서 키우는 날짐승입니다. 가축화된 새는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등이 있죠. 가금의 반대말은 야금입니다. 들판에 사는 새가 되죠. 야생 조류들입니다. 길짐승 세계의 포식자는 고양이과, 개과, 곰과 등 무려 260종이나 되는 포유동물들이 있는 식용목입니다. 날짐승의 세계에도 포식자는 있습니다. 다른 새나 작은 길짐승을 사냥하는 사나운 새들의 모임을 맹금류라고 부릅니다. 맹금류에는 매목과 올빼미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맹금류의 양대주주, 매와 올빼미는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두 맹금은 신사협정을 통해 하늘을 나누어 쓰기 때문이죠. 매는 낮에, 올빼미는 밤에. 이렇게 두 동물의 사냥 시간이 나눠진 것은 서로의 무기가 사용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매는 주간 시력이 탁월합니다. 매는 높은 위치에 있거나 정지 비행하며 쥐나 토끼 그리고 작은 새의 움직임을 아주 자세히 관찰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면 무서운 속도로 습격합니다. 그것도 거의 수직 낙하에 가깝게 곤두박질 칩니다. 억센 발톱으로 먹잇감을 낚아채기 위해서죠. 우리는 흔히 눈이 좋은 사람에게 매의 눈을 가졌다고 합니다. 황조롱이는 작은 매의 일종입니다. 국내에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지만 숲뿐만 아니라 도심 건물에서도 심심찮게 보이기도 합니다. 몇 년 전 제가 고층 아파트에 살 때 운이 좋게 황조롱이의 사냥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요. 주말 오전이었습니다. 앞의 이야기를 기준 시각으로 분석하면 바로 그 시각은 하늘의 포식자 매가 되죠. 제가 살던 층 바로 근처 하늘에서 황조롱이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신기한 마음에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황조롱이는 날개를 펴고 움직임 없이 아래를 내려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움직이지 않고 정지 비행을 하던 황조롱이는 잠시 후 뭔가를 본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 높이를 고려했을 때 황조롱이는 아마 100m 정도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 작은 사냥감을 발견한 것으로 보입니다. 황조롱이는 머리를 밑으로 숙이고 땅을 향해 수직 낙하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나마나 사냥감을 향해 돌진한 것이죠. 순식간에 땅에 착륙한 황조롱이는 억센 발톱으로 뭔가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목표를 달성한 것이죠. 수초 사이에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도심 아파트에서 황조롱이의 먹잇감은 오직 하나 쥐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쥐를 거의 보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쥐가 없는 건 아닙니다. 잘 숨는 쥐의 특성상 인간의 눈에 안 보일 뿐이죠. 쥐는 아파트 화단이나 건물의 작은 틈에 숨어 지냅니다. 그렇게 살다가 운이 나쁘게도 100m 상공에서 지상을 살펴보던 황조롱이에게 걸린 것입니다. 도시의 황조롱이는 쥐를 잡아주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죠. 압도적인 주간 시력으로 낮의 하늘을 지배하는 매, 목 동물들과는 달리
올빼미, 부엉이 등 올빼미 목에 속한 동물들은 탁월한 야간 실력과 청력으로 밤의 하늘을 지배합니다. 올빼미목 포식자들의 청력은 소름 돋을 정도로 우수합니다. 쥐 같은 먹잇감이 내는 작은 소리를 잘 잡아냅니다. 또한 이동하면서 낙엽이나 돌을 밟았을 때 내는 작은 생활소음까지 용서치 않습니다. 올빼미 목과 매목의 포식자들은 이렇게 시간대별로 하늘을 나눕니다. 두 포식자들의 지나친 경쟁을 막고 공존을 가능케 하는 것은 자연의 지혜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매나 올빼미의 친족은 아니지만 또 다른 새 사냥꾼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날개가 있는 날짐승은 아닙니다. 지상의 포식자 무리들은 날개 대신 엄청난 운동신경으로 이를 대신합니다. 제3의 작은 새 포식자라고 할 수 있죠. 고양이과 동물이라도 다 같은 등급은 아닙니다. 체급의 현격한 차이는 먹잇감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요구합니다. 작은 고양이과 동물은 빅캣들과는 다른 먹잇감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작은 고양이과 동물의 생명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과 동물들은 수학에 능합니다. 절대 손해인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새를 잡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죠.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성공 가능성이 그리 크지도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성공한다고 해도 기틀을 빼면 먹을 것도 별로 없습니다. 생명체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초대사량이라는 최소한의 열량이 필요합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는 빅캣에는 많은 기초대사량이 필요하죠. 그러니 빅캣에게 새는 좋은 사냥감이 아닙니다. 사슴이나 멧돼지가 더 좋은 대상이 되겠죠. 따라서 새 사냥을 수학으로 풀어보면 큰 고양이과 동물에게는 남는 게 없는 장사가 됩니다. 하지만 작은 고양이과 동물에게는 다른 이야기가 되죠. 많이 먹지 않아도 기초대사량을 채울 수 있으니 작은 새라도 잡을 수만 있으면 좋은 사냥감이 될 수 있습니다. 맹금류는 날개와 억센 발톱을 이용하여 새를 잡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를 포함한 작은 고양이과 동물들은 날개가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방법으로 사냥을 해야 합니다. 야생의 작은 고양이과 동물들은 마치 자기 몸을 하늘을 향해 나는 화살이나 로켓처럼 활용합니다. 새 사냥꾼의 감각기관에 저공 비행하는 새가 포착되면 레이드망에 포착된 표적과 같은 신세가 됩니다. 감각기관이 역할을 다하면 다음은 몸의 반응이 이어집니다. 먼저 뒷다리 근육의 차례입니다. 작은 고양이과 동물의 경우 야생의 새 사냥꾼답게 별다른 도움닫기 동작이 없이 하늘을 향해 도약합니다. 고양이도 마찬가지죠. 공중으로 도약하면 앞발의 시간이 됩니다. 사냥감인 새와 자신의 거리가 좁혀졌다는 판단이 들면 작은 고양이과 동물들은 사냥감을 향해 앞발로 내려칩니다. 만약 그게 어려우면 가볍게 톡 건드립니다. 충격을 받은 새는 금방 균형을 잃고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입의 차례입니다. 동물이니 주둥이라고 해야 되겠죠. 고양이과 동물 특유의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주둥이로 새를 물면 사냥은 끝나게 됩니다. 고양이과 동물의 첫 번째 무기는 앞발입니다. 치타가 가재를 사냥할 때도 앞발을 쭉 뻗어서 사냥감의 몸을 건드립니다. 균형을 무너뜨리기 위한 행동이죠. 먹잇감은 넘어지면 끝장입니다. 사냥꾼의 주둥이가 작동하게 되니까요. 사자나 호랑이 같은 빅캣들도 도망가는 사냥감을 향해 앞발로 툭 칩니다. 위력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냥감을 넘어지게 하니 치명적입니다. 고양이들끼리 장난을 할 때 앞발을 들어 상대를 위협합니다. 이런 행동은 사람들에게는 귀여워 보입니다. 그래서 냥냥 펀치라는 귀여운 이름까지 붙였죠. 하지만 이 냥냥 펀치는 사실 고양이를 포함한 그들 친족 무리에서 확실한 선제 타격 무기입니다. 고양이의 작은 행동 하나에도 야생의 비밀이 숨어 있던 셈이 되죠. 고양이 입장에서는 땅에서 걸어 다니거나 잠시 멈춰선 새는 날아다니는 새보다 잡기 더 쉽습니다. 쥐를 잡을 때와 마찬가지로 잠복해 있다가 고양이과 특유의 습격 방법인 와락 덮치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포식자에게 걸리면 새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있죠. 아무리 고양이과 동물이라도 맹금류는 가급적 건드리지 않습니다.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한다는 속담이 있죠. 꺾이지 않는 불굴의 정신을 강조한 속담입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속담입니다.
자연계에서 그런 행동을 하다가는 내일이 없습니다. 일부 매목, 맹금류들은 쥐나 토끼 같은 작은 동물은 물론이고 여우나 늑대까지도 사냥합니다. 작은 고양이들도 당연히 자기 몸을 아끼는 것이 자신의 신상에 좋은 일이 되겠죠. 과거 1970년대, 80년대 단독주택의 고양이들은 마치 회사원처럼 활동했습니다. 회사원들이 아침 식사를 하고 출근하고 저녁이 되면 퇴근하죠. 고양이도 그렇게 했습니다. 고양이는 아침 식사를 하고 잠시 쉬었다가 밖에 나가 하루 종일 놀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배가 고프니까 귀가를 했죠. 그래서 고양이 배에는 시계가 있다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당시 고양이들은 부지런했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았죠. 고양이들은 늦잠을 자고 싶은 주인을 아침 일찍 깨워 밥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외출했죠. 주 5일째나 6일째가 아닌 주 7일째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니 당시 살찐 고양이는 없었습니다. 요즘 공동주택의 집 고양이 중에는 비만 고양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는 사냥에 들어가는 에너지 소비 없이 그저 먹고 쉬는 일만 하기 때문이죠. 본래 자연에는 공짜 먹이가 없습니다. 배를 채우려면 많은 에너지 소비가 필수적이니까요. 하지만 인간의 집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고양이는 먹이가 쌓여 있는 먹이통까지만 가면 됩니다. 그조차 누가 뺏어 먹지 않으니 천천히 걸어갑니다. 이것이 고양이가 식사를 위해 투입하는 에너지 소비량 전체가 되죠. 고양이가 식사하기 위해 소비하는 에너지는 극히 소량이고 대신 식사로 채우는 에너지의 양이 많다 보니 당연히 21세기 한국 고양이는 살이 찔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도 비만이 되면 몸 이곳저곳이 성치 않습니다. 고양이도 비만해지면 같은 신세가 됩니다. 비만으로 인한 다양한 질병 발생은 비단 사람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고양이를 진정 사랑한다면 비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운동도 시키고 먹는 것도 관리해야 합니다. 그게 고양이 집사의 숙제가 되죠. 고양이는 자연계에서도 날렵한 몸매로 정평이 난 포식자입니다. 그것도 날짐승을 앞발로 잡을 정도로 민첩한 사냥꾼이죠. 하지만 비만 고양이에게는 자연이 내려준 새 사냥꾼의 날렵한 몸매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가 되죠. 대자연의 균형은 신비합니다. 하늘의 포식자들이 서로 경쟁하지 않도록 낮과 밤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시간에 맞도록 활동합니다. 이를 통해 자연은 균형을 찾습니다. 대자연은 대형 고양이과 동물과 고양이를 포함한 작은 고양이과 동물들이 서로 공존하도록 먹잇감까지 구분해 주었습니다. 고양이는 설치류는 물론 전문적인 새 사냥꾼이었습니다. 이는 작은 고양이과 동물의 전형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새 사냥은 하지 않지만 고양이는 새 사냥꾼의 날렵한 몸매를 가져야 자연의 섭리에 맞습니다. 건강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동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동물 전문 작가 이강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